안녕하십니까. 박시영TV의 박시영입니다. 오늘 22번째 코너인데요. 22번째 횟수구나. 코너가 아니라. 예, 2부 코너입니다. 2부가 원래 우리가 왜 그래요? 왜 그래요인데 오늘 검찰개혁 이슈입니다. 늘 검찰개혁 이슈와 함께하는 우리 김용민 의원님 그리고 김필성 변호사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옆에는 우리 또 든든한 고정 필진이죠. 우리 패널 고정 패널 고일석 기자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기 공수처 때문에 좀 지지자들이 술렁술렁합니다. 이거 언제 하는 거야? 라고 묻고 있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많이 화가 나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공수처는 공수처장이 그 임명이 돼야지 출범할 수 있는 구조예요, 법상. 그럼 다시 말해서 공수처장이 빨리 뽑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공수처장 뽑으려면은 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 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을 추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전혀 안 하고 있죠. 네. 근데 실제 언론 기사를 보면은 뭐 한 10명 정도의 법조인들을 접촉을 하긴 했다. 그런데 다들 고사했다. 뭐 이런 보도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뭐 전직 의원까지 포함해서 후보군을 좀 넓히고 있다. 이런 보도까지 있는 걸로 봐서는 저쪽도 마냥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어쨌든간 객관적이고 외관에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는 우리는 공수처가 위헌이라고 생각하니까 헌재 결정을 기다려보겠다. 이게 공식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공수처 출범이 현재 미래통합당의 방해로 지금 출범을 못 하고 있죠. 아니 그래서 대책이 뭐냐 이거지. 민주당의 대책은요. 네, 지금 뭐 사실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첫 번째는 그래도 미래통합당이 지금 반대를 하면 끌고 갈 수 없는 구조이니까 최대한 같이 협의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게 정 안 된다라고 하면 법 개정까지도 염두를 해둬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8월 이제 4일까지가 아까 했던 부동산 관련된 입법화 여기에 이제 총력을 둘 수밖에 없고요. 지금 그게 가장 민심이 가장 그렇죠. 요동치는 현장이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가 네. 그 뒤로 네. 8월 임시국회 아까 이제 윤호중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8월 16일부터 이제 결산 관련해서 임시국회 하고 나머지 사안들은 9월 정기국회로 넘길 것 같다. 이러는데 그러면 8월 5일부터 9월 초순까지 이 한 달 정도를 사실은 대국민 캠페인을 좀 뭔가 기획을 해서 공수처에 대한 이런 분노, 불만, 염원 이런 것들을 모아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가져봅니다.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안 그래도 저희도 이제 제 지역구인 남양주 병 지역구에서 라도 먼저 좀 시작을 해볼까 기획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 국민들이 이제 공수처를 바라고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이제 좀 그 염원들이 진짜 들불처럼 일어나서 그 미래통합당이 이렇게 마냥 방해하고 버티기 할 수 없게도 만들고 또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결정을 내줘야 되기도 하거든요. 빨리 결정 내주고 정 안 되면은 그 힘으로 법 개정 빨리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만의 목소리는 한계가 있고 시민사회랑 다양한 네티즌들하고 아이디어를 좀 많이 짜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대규모 집회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양한 아이디어를 좀 짜내서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 검찰은 요즘에 분위기가 어때? 내부 분위기가? 누구죠? 추 장관한테 한 방 먹었잖아요. 한 방 먹은 정도가 완전히 찌그러지는 완전 찌그러지. 지금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그 뭐 윤석열 총장이 사실상 이제 꼬리를 내린 것인데요. 지금 내부 분위기는 그냥 좀 조용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이제 7월 인사가 있기 때문에 불만을 직접 표출하는 분위기도 현재는 크게 보이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 법무부 장관이 잘했고 윤석열 총장이 못했다라는 그런 분위기도 크게 표출되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은 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지금까지의 검찰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항상 어떤 식으로 있어 왔던 뭐 내부 항명이든 외부 뭐 의견 표출이든 그런 게 항상 그런 걸로 움직여 왔는데 이번에는 어떤 검찰 역사상 제일 큰 사건일지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조용한가? 이걸 좋게 봐야 되는지 뭐 좀 저는 이제
말씀드린 그 인사가 코앞이니까 일단 조용한 거 같은 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명분이 약했다라는 게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 조직이 검찰총장의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예를 보면 그 명분이 너무 약한 거예요. 자기 측근 감싸려고 그 법무부 장관 지위에 항명한 꼴인 건데 그거를 아무리 검찰 내부 사람이라고 해도 그걸 어떻게 그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게다가 지금 수사 내용을 보면 진짜 그 검찰총장이 뭔가 계속 가리려고 했던 게 그냥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분이 많이 떨어지죠. 아니 저는 검찰 내부 분위기가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거다. 그러니까 좋은 그렇죠?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조용하고 있는 게 네. 어떻게 보세요, 김필성 변호사님? 좋다는 말이 누구 기준에서 어떻게 좋은지가 좀 애매하긴 한데. 근데 원래 이제 윤석열 총장이 그동안 해온 것에 대해서 그 전에도 내부적으로 의견이 갈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제가 내부 사람은 아니지만 보도나 이런 걸 보면은 내부 게시판 이런 데서 의견이 갈렸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좀 무리하게 진행하는 거 아니냐. 뭐 오히려 윤석열 총장이 지금 하는 것들이 검찰 상대방,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쪽에 명분을 주는 게 아니냐는 논란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상당히 많이 밀려버린 상황이어서 사실 목소리 내기가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 장관의 리더십 관련해서 뭐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내부 좀 그 국회의원들 우리 법사위원들 평가도 있을 텐데요. 네. 추 장관님이 최근에 이제 수사지휘권 발동한 것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많이 그 발신하고 있거든요. 사실 뭐 최근에 또 부동산 문제까지도 적극적으로 의견도 내주시고 오늘 또 대정부 질문에서 맞받아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을 좀 보여주셨는데 추 장관이 보여준 최근의 일련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오늘 그 내정부 질문에서 맞받아치신 것은 아주 속이 시원했습니다. 너무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꾹꾹 다 듣고 그거를 이렇게 적절하게 대응하신 것 같아서 그 오히려 이제 여당 의원들한테는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었어요. 내가 그걸 딱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냐면 추 장관이 당대표 하셨잖아요. 당대표 이전 시점하고 당대표를 딱 거친 다음에 이게 확실히 달라졌어. 무게감 달랐고 저 사람이 어떤 의도로 얘기하고 내가 어떤 각도로 취할지 이 정치적인 어떤 판단 능력 있잖아요. 판을 보는 시각도 넓어진 거 같고. 확실히 달라졌다는 느낌이 확 가졌어요. 여유도 있고. 여유. 오늘도 좀 여유 있으시더라고요. 굉장히 화가 날 상황인데도 침착하게 다 얘기를 하시는. 화를 낼 때는 내고. 네, 그렇죠. 아무튼 오늘은 그렇게 좀 시원했고요. 기존의 그 정점은 추미애 법무장관의 정점, 이제 리더십의 정점은 아무래도 검찰에 대한 지휘권을,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했다라는 그 대목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사실 여당에서도 지휘권 행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았고 실제 법사위 회의에서도 지휘권 행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그 중차대한 상황이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이 발동돼야 될 매우 중요한 케이스다라고 다들 생각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매우 적절한 리더십을 발휘했다라고 기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추 장관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니요. 오늘 저 김건희 여사 뉴스 보고 있는 거 무척 귀엽고 사랑스러우셨다. 그걸 본 윤모는 아주 지렸겠다. 뭐 이런 느낌. 오늘 보니까 최강욱 그 열린민주당 당대표가 질의할 때 이렇게 모습 보니까 굉장히 훈훈하더라고. 얼굴이 서로 질문을 하시는데 굉장히 훈훈함을 좀 느꼈고요. 야, 추 장관께서 부동산 정책까지 얘기하시는 거 보면서 이거 뭔가 준비하는 거 아니냐? 넥스트가 뭐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어떤 관측들 좀 있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개인적으로? 사실 제가 정치 전문은 아니어서 제가 평가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의 한 명 산 사람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리면 추 장관도 사실 이제 장관 이상을 보겠죠. 당연히 볼 거고 모든 정치인은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끝까지 가는 게 목표인 거니까. 추 장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뭐 시민들의 평가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아직 많이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더 갈 수 있는 정치인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 장관도 그런 걸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내가 얘기가 끝이다 생각하면 약간 소극적으로 되고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뭔가 그렇죠. 새로운 도전에 대한 보관이 있고 그런 어떤 목표의식이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합니다. 사실 일들. 7월 정기 인사는 뭐
원래 해왔던 방향대로 가지 않겠어요? 뭐 저기 공판이나 형사들 좀 더 우대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형사부 공판부 강화가 검찰개혁 굉장히 중요한 그 이슈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방향으로 계속 그 기조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비난이죠, 사실은. 이제 저쪽 검사들이나 미래통합당은 윤석열 총장의 측근들을 그 인사로 날리는 거 아니냐라는 비난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모르겠어요. 저는 그 의도라기보다 사실 결과물에 가깝다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이런 겁니다. 그 형사부 공판부가 강화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특수부들이 계속 그 좋은 자리 가는 관행들이 좀 없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윤 총장의 측근은 주로 특수부였으니까 그 검사들이 그 요직에서 좀 밀려나게 되거나 이런 그 인사들이 가고 있는 것인데 그건 어떻게 보면 좀 결과의 문제가 아닐까 그리고 방향성에 있어서 올바른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환영하는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특수부만 너무 요직을 계속 차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검사들이 검사하고 직접 이 평검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정적 평검사들 특히 이제 밀선에서 진짜 고생하고 있는 연차가 그렇게 높지 않은 평검사들은 박탈감 같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엘리트 코스 통해서 정치적으로 성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뭐 이제 나는 그런 쪽으로 갈 사람은 아니야. 이런 식의 약간 그런 그러니까 형사부나 이런 민생범죄하는 쪽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하신 특수부나 뭐 그전에 공안이라든지 이런 저기 출세하는 코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엘리트 코스 뭐 예를 들면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뭐 어린 나이에 붙어서 그쪽과 줄이 있어서 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그들과는 다르다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검찰 내에서도 이제 민생범죄를 위해서 이렇게 밑에서 고생하고 있던 검사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싫어할 뭐 모두가 이렇게 싫어한다고 볼 수는 없을 거고요. 오히려 기회가 오는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 1월 달에 검사장 인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측근들 대거 집어넣어 내려보냈는데 그럼 그때 있었던 인사로 내려간 그 검사장들에 대해서 또 인사를 할 일은 없겠죠? 뭐 글쎄요. 또 하나요? 이제 또 다른 데로 내보내고 이러나요? 인사폭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검사장급 이상의 인사들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딱 그 기간 제한 같은 건 없어요. 이제 평검사 같은 경우에는 뭐 1년 동안 그 지역에서 근무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인사 대상을 하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제한들이 있는데 필요하면 또 어떤 조치가 있을 수도 할 수 있겠네요. 있죠. 검사장 회의 뭐 등등 관련해서. 그렇죠. 근데 오늘 저기 추미애 장관께서도 저기 그 국회에서 발언했는데 검사장 회의에서 어떤 얘기들이 그 구체적으로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고받지는 못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검사장 회의 때 누가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인사를 한다라는 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다만 뭐 그럴 수는 있죠. 그러니까 그 지금 좀 추미애 장관이 아니면 윤석열 총장의 측근으로서 뭔가 밉보여서 잘못 그 인사가 났을 것이다라는 이런 뭐 의구심 저쪽에서 얘기하는 그런 의구심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 이렇게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형사공판부 강화 추세도 있지만 지금 그 사람들이 했던 수사가 잘못되거나 문제가 생긴 것들이 너무 많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인사의 문제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를 하거나 아니면 범죄가 되면 처벌을 해야 될 상황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연히 줄 수 있죠. 그 정도 상황이면. 그래서 그건 또 그렇게 바라볼 문제는 아니다. 저는 생각하고 이문정 있습니다. 검사가 감찰부로 좀 갔으면 좋겠다. 아까 댓글 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던데. 이건 아마 국민들이 많이 원할 것 같아요. 좀 그런 어떤 뭐랄까요, 약간 똑소리 나고 이 공정의 잣대를 과감하게 들이대는 그런 분들이 감찰 요직에도 좀 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검언유착 관련해서 최근에 이 문제가 계속 뜨겁습니다.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고 좀 보니까 오히려 이동재 막 이런 쪽에서 녹취록을 까고 또 그게 다 전모를 다 깐 거냐 안 깐 거냐 이런 얘기도 있고 오히려 저기 이철 씨 그쪽이 함정을 파놓은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의 언론에 흘리기도 하면서 MBC나 KBS 보도에 대해서 오히려 문제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약간 몰리던 국면에서 이런 식으로 방어벽을 막 치는 느낌이 있어요.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좀 헷갈려. 이게 뭐 어떻게 흘러가고 있지라는 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이 그렇게 떠들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볼 수 없어요. 떠들고 있죠. 정확히 말하면 KBS가 오버한 겁니다. KBS 언론 하나가 오버했다고
영장이 발부되고 수사가 진행되고 하는 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오보를 기준으로 하면요. 뭐 당장 이제 최근에 시끄러웠던 뭐 정의연 관련해서도 오보가 엄청나게 많이 지워지고 있고 더 이전에 정말 이제 중요한 이제 전선이었다고 할 수 있는 조국 사건 같은 경우에는 조국 장관이 소를 제기하겠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이 나오고 나서 약 보도됐던 100만 건 중에 70만 건이 하루에 지워졌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 저도 이제 통계를 내본 건 아니지만 첫날 70만 건 지워지고 나머지 30만 건 중에 또 하나가 그 다음날 지워졌다. 20만 건이 지워졌다. 그거를 어떤 지휘자가 네. 다 갖고 있었대. 예.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을 다 제보해줬대. 그 보배드림이라는 커뮤니티에서 그랬다고 해요. 삭제되기 전 예. 대단하시더라고요. 대단하시네요, 진짜. 아니 한 건 가지고 프레임이 전환되면 70만 건이면 끝난 거죠. 그것도 뜨자마자 다 지우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KBS 오보 때문에 이게 프레임이 전환됐다, 중면에 전환되는 거 아니냐, 이제 저쪽이 유리해진 거 아니냐고 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쪽에서 적극적으로 언론 플레이하는 거예요. 하는 지금 것이고. 그러니까 객관적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일단 녹취록에 관련해서는 제가 봐서는 이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 녹취록 이외의 증거가 있느냐에 대한 사실 녹취록이 지금 이제 말씀드린 오보가 녹취록에 한정돼 있으니까 증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있으니까 법원이 그렇게 설명을 한 거 아닙니까? 단순히 이제 그 법원에서 영장에 어떤 표현이 등장을 하냐면 예. 피의자가 특정한 취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 그러니까요. 거의 논고식으로 써놨어. 그러니까 영장 발부를. 복수형으로 썼어요. 들. 자료들. 예,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자료들. 들이에요, 들. 그러니까 이 다수.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사실 언론에서 잘 안 다뤘는데 복수형을 썼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물론 여기 나오는 이런 표현들이 뭐 상당히 이제 전형적 표현이긴 하지만 영장이나 이런 데 하지만 자료가 복수 여러 가지 있지 않는데 자료들이라고 쓰진 않아요. 왜냐하면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미 검찰에 제출된 것들은 외부로 이제 언론 플레이를 위해서 공개하지 않은 것뿐이지 녹취록 이외에 추가로 감안할 만한 자료는 충분히 있는 상태로 보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그 KBS 언론, 지금 KBS하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KBS 오보하고는 상관없이 이미 이동재 기자죠.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어젠가 뭐 조사받았다는 얘기가 흘러나왔지 않습니까? 그랬죠.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한동훈 검사장 수사는. 어떻게 조사가 되는지 제가 듣지는 못했는데 상당히 비협조적이었다는 말은. 뭐 핸드폰 뭐 비번도 안 가르쳐주고 계속 버티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제 전략적으로 애먹이기로 들어간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이게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서 묵비권 행사하고 이럴 수는 있는데 이게 지금 단순히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유리한 뭐 녹취록이라든지 언론 플레이는 계속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그 뭐죠? 수사심의위원회. 수사심의위원회 그걸 요청한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언제 예정돼 있나요? 24일일 겁니다 아마. 24일? 예. 그러면 거기서 물론 그게 뭐 의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고 참고하는 거죠. 네. 권고적 효력만 있죠. 권고적 효력. 권고적 효력만 있지만 아마 그 결과가 되게 중요하게 먹히긴 할 거예요. 이제 아니 근데 지난번에 이재용 할 때 그런 경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 경우에서 지금 검찰에서 기소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잖아요. 자기들 끝까지 가겠다. 그러면 지금 수사팀에서는 한동훈 검사장이 예를 들면 휴대폰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협조적이고 전반적으로 좀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보통 일반인들 같으면 그럴 때 구속영장 당연히 치는 거 아닙니까? 일반인이면 쳐야죠. 일반인 취하는 거잖아요. 고소영장 치고 압수수색 영장 하고 다 해야죠. 사실 뭐 자, 상식적으로도 이 대목에서 민주당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수사를 지켜볼 텐데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된 수사에 있어서 검찰 수사팀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 자기 식구 감싸기 이런 온정주의가 만약에 나타난다고 하면 징후가 발견된다 치면 민주당 어떻게 할 겁니까? 민주당은 모르겠지만 저는 당연히 특검 얘기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공수처가 그래서 빨리 출범돼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게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이제 강요 미수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뭐 잘하면 이제 선거 개입까지도 가능할 수 있긴 하겠지만 범죄가 성립되는 범죄가 너무 약해요, 한 행위에 비해서. 그래서 이 처벌할 수 있는 법들 개정안들 지금 계속 제가 쏟아내고 있거든요,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사건들 좀 제대로 처벌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처벌하는 주체들이 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돼요. 이건 정말 그런 어떻게 보면 그래서 현실 법으로 네. 처벌할 수 있는 수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법이 이 통과가 되면 네. 이 현직 검사가 저렇게 해서 되느냐라는 부분 속에서 세게 수사가 들어갈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는 소급해서는 적용 못하고 지금 붙어 있는 그 규정 가지고 처벌할 수 있어서 현재 처벌할 수 있는 범죄는 제한적입니다. 어쨌든 이거는 네. 만약에 유죄로 확정이 되고 드러나면 윤석열 총장한테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타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도의적으로도 타격이 있고 저는 도덕성 측면에서. 그건 당연한 거고요. 저는 그 뭐 개인적인 추측이긴 하지만 윤석열 총장이 저렇게까지 막아선 게 의심스럽죠. 진짜 한동훈 지키기 위해서일까? 본인 지키기냐? 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될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동훈이 피의자로 전환된 이후에 과연 윤 총장과 얼마나 자주 통화했고 얼마나 어떤 내용을 얘기를 주고받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이제 징계 사유가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나가면 어떤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거기는 매우 중요한 이제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될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그겁니다. 지금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여부가 지금 계속 쟁점이 되고 하시는데 실제로 그 검찰이 신라젠에 대해서 수사를 나갔는지 내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런 것들이 공모 여부를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황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게 밝혀야 된다. 그러면 사실 다른 얘기 여기서 뭐 한동훈이랑 이동재 뭐 기자랑 얘기한 걸로 우리 추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수사가 제가 진행되면. 보기에는 그 저기 이동재 측 변호사가 주진우 변호사거든요. 잘 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다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총장 한동훈, 주진우까지 한 팀이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녹취록은 완전 그쪽의 언론 플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녹취록이 제일 처음 나온 게 지금 나오는 게 아니라 조선일보 보도부터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가진 그 큰 무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KBS도 이게 그냥 제가 잘 하지 않는 음모론인데 전 그쪽 언론 플레이에 KBS가 놀았든지 같이 놀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KBS가 의도적으로 오보를 하고 녹취록 일부를 전문이라 쓰고 까는 퍼포먼스까지 나왔는데 그 다음에 MBC에서 또 다른 걸 영장 내용을 가지고 반박했단 말이에요. 그 바람에 온통 다 깔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또 뭐가 나왔냐면 김영민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실제로 검찰 수사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 하면 그 계속 저기 2월 14일 부산 만남에서 유시민 3천만 원 강연로가 그렇게 홍보한 것은 주가 조작이다라고 한동훈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계속 그 이철 전 대표를 편지 몇 번 보내면서 물어본 것도 강연이 얼마 줬냐. 맞습니다. 다음에 그 저기 5월 10일, 4월 10일, 3월 15일인가 검찰에서 그 이철 대표를 불러서 물어본 것도 이 2,100만 원 나간 거 현금 나간 거 누구한테 준 거냐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계속 현금이 VIP들한테 나가고 그것이 홍보됨으로써 주가 조작에 동원됐다는 논리로 취재에서부터 검찰 수사까지 진행이 된 정황이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원래 녹취록을 가지고 별거 아니다라고 언론 플레이를 했던 건데 그 지금 확 그것 때문에 뒤집힌 거예요. 네네. 예. 오히려 그 부분을 또 가렸잖아요. 예. 변호인에서 삭제를 하고. 주진우 변호사가 그 공개할 때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가려졌는데 그걸 알고 봤더니 그 지금 주가 조작으로 연결을 한동훈이 확 질렀고 예. 실제로 이동재 기자는 거기에 힌트를 얻어서인지 몰라도 끊임없이 예. 예. 그 강연료 얘기를 하고 실제 남부지검에 수사할 때는 현금 지급 내용에 대해서 그거는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렇죠. 그 그림이. 예.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에서 네. 아마도 지금 이제 하는 걸 보면 있을 것이다. 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게다가 더 중요한 건
뭐 얼마큼 성공했을지 모르겠지만 서울중앙지검에서 채널A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고 그 이동재 기자는 지금 협조를 안 하고 있지만 다른 기자들과 뭐 상급자 동료 기자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들어가서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보니까 오늘 저 댓글 보니까 김용민 의원 보좌진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 후원 계좌 알려주세요. 아이고. 이거 김남국 의원이 지난주에 네. 저희 그 방송에 나와서 네. 후원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갖고 정말 방송이 끝난 다음에 저희 그 구독자분들이 그 김남국 의원 후원 계좌로 돈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어제 그제 그 매불쇼를 만났는데 물어보니까 김 의원 돈 좀 들어왔어? 그랬더니 형님 그때 나간 다음에 돈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따가 후원 계좌 번호를 네. 이따 알려주시는 걸로 네. 보좌진들이 한번 올려주세요.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잘하셨습니다.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금 어떻게 논의되고 있습니까? 예, 아직 그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면 정책에 관계된 거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령 이제 를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이 쉽게 얘기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이제 딱 줄여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대통령령을 지금 만들고 있는 단계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또 막 논쟁을 하던데요. 네. 뭐 4급만 검사가 그랬죠. 할 수밖에 없고 3급 이상 공수처가 하고 5급 이하는 예를 들면 경찰이 하게 되면 검사가 하는 건 4급이야. 4급만 하는 거냐? 뭐 이런 네. 얘기도 좀 들은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저도 그래서 좀 왜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지 좀 확인해 봤는데 지금 논의 단계인 것 같은데 그게 뭐 어딘가에서 그 얘기가 확 지금 나왔고 오히려 그걸로 여론몰이를 하는 게 의심되는 건 검찰에서 저렇게 미리 흘려가면서 그런 것 같아요. 논의 과정을 흘리면서 네. 뭐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지금 하고는 지금 있습니다. 그럼 법사위원들 중에서 네. 역할 분담이 좀 이루어졌습니까? 예를 들면 공수처 쪽은 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챙기고 네. 검경 수사권 문제는 좀 누가 좀 적극적으로 챙기고 뭐 이런 게 좀 팀플레이가 좀 있어야 하잖아요. 그거는 그 눈빛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예.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 일단 뭐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일단 조사를 일단락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 잘못한 거 없다. 그러니까 그거 황당하더만요. 아니 뭐 그렇게 나오겠죠. 그들은 예.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뭐 대검을 뭐 최종 대검의 결재를 받아야 된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결론 내서 올린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일단 검찰 쪽에서는 그렇게 종료를 할 것 같고요. 수사를 하든 조사를 하든 제대로 해야죠.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건 이제 대검 감찰부하고 네. 서울중앙지검하고 듀얼로 투트랙으로 이제 한 거잖아요. 예, 중앙지검만의 중앙지검만 의견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했다는 거죠. 감찰 대검 감찰부는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진행하고 네, 것이고. 그건 네. 아직 결론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지검 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별 혐의 없다 이런 식으로 뭉갠 거고 네. 대검 감찰부에서는 아직 조사 결과 안 나왔는데 원래 이제 그 유력한 그 거짓 증언을 했다라고 양심 고백을 했던 분이 대검 감찰부에는 나가서 내가 하겠다. 그랬죠. 중앙지검은 안 나가겠다 해서 결국 보면 대검 감찰부에서 나온 얘기가 그런 분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예, 그건 근데 아직 이제 안 보도는 굉장히 부정적인 것처럼 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대검 이런 게 감찰부도 그런 헷갈릴 것처럼. 수가 있어서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면 안 된다. 지금 중앙지검에서 나온 결론은 정말 거짓 증언했다라고 양심 고백한 분들의 의견이 다 반영이 안 된 결과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할 거예요. 검찰 쪽으로는 지금 언론 플레이가 완전히 독이 올라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원래 검찰이 이 사건만이 아니라 네. 그 전에 잘 못 느끼셨을 뿐이지 네. 언론 플레이나 이런 것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직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김영민 의원님이 변호사 하실 때도 그랬고 저희가 관련 이런 좀 이슈가 될 만한 사건들 할 때 저쪽에서 이 조직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변호인에서 변호를 하면서 거기에 대응해서 또 보도자료나 기자회견을 적극적으로 하고 이런 작업들을 매우 중요하게 진행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잠깐만요 예, 하나만. 예, 하나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혹시 민사나 형사나 무슨 사건이 발생하면 이 두 분이 원래 있었던 데가 가로수 법무법인입니다. 가로수 법무법인. 기억해 주십시오. 열심히 우리 하겠습니다. 또 김용민 의원께서 대표로 계시다가 의원이 되신 다음에
그 빈자리까지 우리 김필성 변호사님이 다 책임지고 있으니까요. 가로수 법무법인 꼭 기억해 주시고. 이분이 대표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언론 플레이 말씀을 했는데 거기 좀 더 이어가면 언론 플레이의 목표가 뭐냐 하면 마치 녹취록이 유일한 가장 강력한 증거인 것처럼 세팅을 해서 녹취록본이 별로가 아니다. 네. 그 법 적용하기 어렵다. 유죄 입증하기 어렵다로 여론을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원래 계획은 그래서 관련된 이 매체들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얘기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니까 지금 검언 유착 사건을 둘러싼 또 하나의 검언 유착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지난달인가 나오셨을 때 마지막에 김용민 의원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더 말씀은 못 나눴지만 검찰 개혁은 언론 개혁과 함께 가야 되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검찰 개혁을 하려면 언론 개혁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아주 엄중한 말씀으로 들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처럼 이게 거의 뭐 독에 오른 듯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그쪽으로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계속 악화되고 있는 루틴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제가 있겠지만 검언 유착을 최소한으로도 종식시키거나 완화시키기 위해서 시급하게 할 수 있는 또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뭐가 있을까요? 시급한 과제라고 할 것은 사실은 그 피의 사실 공표죄를 좀 현실화시키는 방법이 저는 중요한 문제. 사실 이 문제와 검언 유착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조국 재판이 매듭이 딱 지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역사적 평가를 딱 받고 검찰이 정말 언론하고 짜고 이거 완전히 사기친 거다라는 게 대중적으로 국민적으로 확인이 되면 검언 유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하긴 그렇죠. 그때 밝혀져요. 저는 그렇게 어떤 봅니다. 조치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전에 여러 얘기하는 거는 아마 뭐 반응이 뭐 뜨뜻미지근할 거고 언론도 지금 가만히 숨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조 장관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언론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네. 그동안에 허위사실 이렇게 보도한 것들에 대해서 다 찾아서 민사, 형사 뭐 다 하겠다. 나오니까 좀 조용하거든. 인터넷 언론사 이런 놈들도 보니까 자기들이 캥기니까 옛날 조국 장관이 말했던 옛날 뭐 형사법 뭐 이런 거 얘기했던 거 끄집어내서 거짓 프레임 만들어갖고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 그만큼 지금 쫄리는 거예요, 사실은. 몰리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저는 조국 장관 재판 문제가 매듭이 지어지는 시점에 큰 이런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분출처럼 튀어나올 거고 그 힘으로 관철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보니까 네네. 우리 그 박시영 TV 그 우리 제작진에서 김용민 의원의 후원 계좌를 몇 번 올렸어. 그러니까 그거 감사합니다. 보시고 마음 있는 분들은 후원해 주세요. 10만 원까지 또 소득공제 되잖아요. 네네네. 연말에. 그러니까 맞습니다. 부담 없이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이재정 의원 언제 초대하느냐 누가 물었는데요. 최고위원 선거 나가시죠? 이재정 의원. 저도 나가라고 많이 옆에서 펌프질 했습니다. 근데 책임이 있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재정 의원 나오시니까 기대해 주셔서 좋습니다. 자, 김경수 재판도 19차 월요일 날 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뭐 요점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역작업이라는 게 일단 이슈였습니다. 예. 역작업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2017년경에 이제 기본적인 공소 사실은 당시 문재인 후보였죠. 후보에 대해서 댓글 작업 유리한 댓글 작업을 했다는 게 이제 이슈인데 이제 문제가 됐는데 역작업이 뭐냐 반대로 문재인 후보에게 불리한 작업을 한 대선 뒤에 대선 뒤에 2018년 1월부터 했다는 그런 동계올림픽 때 그때 했다는 내용들이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냐? 그리고 이것이 공소사실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왜 공소사실에 포함을 시켰냐? 이걸 가지고 사실 변호인 쪽하고 그다음에 특검 쪽하고 이제 이슈가 돼서 싸웠던 것이죠. 그래서 변호인 쪽에서는 이거는 공소사실에 포함되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런 사실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뭐 김경수하고 공모해서 했다는 게 한 게 아니라 드루킹의 사실 개인적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서 했다는 거에 증거가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특검 쪽에서는 퍼센티지가 역작업이 문제될 만한 퍼센티지는 1%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뭐 그것도 김경수가 용인한 거고 뭐 공모해서 하다가 잘못해서 그렇게 어떻게 용인을 해? 모르겠어요. 역작업을? 특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무슨 근거로 1점 몇 프로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 느낌으로 거의 대부분이 8만 8천 건이라고 그러잖아요. 8만 8천 건을 이렇게 저렇게 시기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이
근데 변호인 측은 30%쯤이라고 얘기를 하든 굉장히 많은 수가 8만 8천 건의 공소 사실, 이 범행이라고 일러주는 거에 상당 부분이 역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럼 김경수 지사가 용의를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그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공소는 그 이전에 그걸 뺀 나머지 양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이슈가 됐었고요. 이제 그 약간 퍼센티지에 대한 주장은 이제 그 특검적 주장입니다. 네. 그래서 뭐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거는. 근데 사실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요 내용이 중심적으로는 아마 전반적으로 뭐 국민에 전환됐다, 뭐 유리하게 흘러간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법원이 심증이 바뀌었는지 법원이 입장이 뭐 어떻게 물론 법원이 심증을 다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두 가지 사실 중앙일보만 보도를 한 것처럼 보이는데 두 가지 점이 숫자를 맞춰야 될 게 뭐냐면 그 18자 공판에서 문제가 됐던 게 닭갈비를 포장했는지 그렇죠. 여부였잖아요. 근데 법원이 이걸 물어봤다 그래요. 포장해 가지고 와서 먹었다고 해서 김경수 지사가 안 봤다는 증거가 되냐?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거는 이제 시간대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크랩 시연을 안 봤다는 증거가 안 받친 되느냐.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특검 쪽이 그 킹크랩 시연을 보기가 시간 타임라인에 대한 주장을 크게 바꿔버렸기 때문에 여전히 특검 쪽이 주장이 크게 흔들리는 건 사실이지만 법원은 어쨌든 그렇게 꼭 단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라고 물어봤대요. 아니 그거야 물을 수 있죠. 저는 물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물을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근데 제 촉이 있어. 제가 촉이 있는데 잘 될 거야. 그 역작업에 대해서도 역작업에 이제 그 역작업이 문제가 되니까 공소 사실에서 그걸 분리하라는 얘기를 했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대법원에 갔을 경우에 이것 때문에 이걸로 심리 미진으로 파기환송되면 안 되지 않냐라는 말이 있대요. 그래요. 근데 그걸로 심리 미진이 돼서 파기환송된다면 올라갈 때는 김경숙을 유죄로 보고 올라가는 걸 전제로 했다고 보려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여기에 대해서 뭐 그 법원의 심증이 무죄 쪽으로 흔들렸다고 보기는 좀 약간 판단하기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는 이게 김경수 지사가 승기를 잡았다는 쪽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이른 게 아닌가 생각이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죠. 뭐 이게 9월 초순에 항소심 결판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결심을 하는 결판을. 그러니까 9월 초까지 하면 이제 한 두세 차례 정도의 뭐 심리를 더 하고 이제 한 번 더 하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하는 건가? 그때. 예, 그렇죠. 그리고 사실 뭐 기사에서 조금 나오긴 했지만 공모와 관련돼서 재판부가 특검에게 공모했다는 증거가 뭐가 있냐라고 했더니 뭐 텔레그램 내용에 뭐 산채에 누가 왔다 뭐 그런 얘기를 가지고 이제 공모 증거다라고 하니까 재판부가 헛웃음을 쳤다. 이거 말고 더 없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특별히 얘기를 못했다라는 보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지금 재판 분위기 자체가 그 닭갈비집 사장님의 증언 이후로 공모 여부의 쟁점이 다시 아주 강하게 붙은 것 같고 그 특검이 그것을 제대로 입증하느냐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국면에 들어선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느낌이 있다니까 좀 근데 기다려. 다만 이제 재판부는 사실 저희가 이제 그렇죠, 뭐. 법조인을 오래 해본 입장에서는 그 재판부가 법 재판할 때 긍정적인 것 같지만 막판 결론은 어떻게 날지 진짜 모르고 소위 이제 뒤통수 맞았다 이렇게 저희가 표현할 때도 있는데 그런 적이 너무 많아서 진짜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재판은. 전반적으로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게 지금 특검 쪽에서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흔들리는 거예요. 법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계속 바꾼 거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2심 19차 공판에 와서 사실 중요한 사실관계를 흔들었다는 건 그 자체로 사실 특검이 매우 불리해졌다는 걸 하는 건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그렇다고 해서 그 재판부의 심증이나 이런 것들이 흔들렸다고 보기에는 아직 좀 이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이 최종 결심을 앞두고 최근에 했던 것들이 굉장히 임팩트가 남아요. 맞아요. 그게 그렇죠. 쭉 흘러오면서 마지막 판단을 하게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재판 때 또 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거나 아니면 김경수 지사 쪽 얘기 들어보니까 좀 이제 공격적으로 변호인들의 태세가 좀 바뀌었다. 18차 공판을 계기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음 뭐 어쨌든 재판 굉장히 좀 잘 준비하셔서 무죄 판결을 반드시 이끌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경심 교수 재판
조국 교수 관련된 재판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뭐 사실 언론 보도가 여전히 편파적입니다. 이게 대충 공판의 진행이요. 오전에는 검찰 쪽에서 증인 신문을 하고 네. 오후에는 변호인 쪽에서 신문하는 걸로 보이는데 검찰 쪽 신문이 오후에 거의 다 깨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언론 보도가 오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반박하고 있는지는 제대로 해주고 있는 보도해주고 있는 언론이 많지 않아서 그것만 봐서 사실 알기가 어려운데 전반적으로 지금 저쪽에서 그러니까 검찰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증인들이 다 깨지는 걸로 보이고요. 그런 것들이 누적되고 최근에 이제 또 조국 전 장관 동생에 대한 이렇게 판결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알고 아까도 언급된 것처럼 조국 장관이 이제 슬슬 이쪽에서 소를 제기해서 손해배상이나 이런 거 책임을 물어도 되는 정도까지 이게 흘러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리하게 가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권력형 범죄였냐였는데 그 조범동 씨 재판에서 네. 그 전제가 깨져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했다라고 보여질 만한 정황이 확 지금 드러났던 것이죠. 게다가 얼마 전에 박상기 장관의 인터뷰에서도 네. 바로 당일날. 네, 당일날 네. 법무부 장관 사퇴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던 걸로 봐서는 검찰이 특히 특수부가 하는 전형적인 표적 수사였던 게 아닐까 그런 의심들이 점점 확신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보더라도 실제 재판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역시 마음 놓을 수는 없고요. 재판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표창장 부분에 있어서는 네. 계속 검찰 측 증인들 이런 조교들 이렇게 조교나 그 학교의 직원들 불러서 검찰 측이 계속 확인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그런 자동으로 직인 파일 찍어서 하는 게 있느냐 부분,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가 재발급 받은 걸 너한테 신청한 적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는데 핵심적으로는 검찰의 공소 사실은 정경심 교수가 5월 5일에 자택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출력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제 출력했다는 프로그램이 한글 서식이에요. 근데 반복된 증언을 통해서 정경심 교수는 한글 워드프레스를 못 쓴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아래 그것이 한글을 못 쓴다는 아래를 건 못 쓴다는 최근에, 것이 최근 공판에서 명확하게 드러난 거죠. 이 가까운 조교로부터. 그래서 항상 그 아래 한글을 못 쓰기 때문에 워드 파일로 보내와서 그럼 그러니까 자기가 고쳐서 해야 되고. 조교나 실무자들이 굉장히 답답한 교수님으로 생각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이게 외국 갔다 와서 그렇죠. 한글 못 쓰면. 한글 못 쓰고 그러니까 네. 뭐 고문 같은 거 대신 써달라고 하고 지금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그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참 그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재판 실무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그 검찰이 공소 사실을 재현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수법으로 위조를 했다고 하면, 근데 한번 해봐라라고 하면 그대로 그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지, 그걸 입증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그럼 재판 과정에서 그대로 한번 해봐라라든가 그런 절차가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시연하는 절차가 항상 들어가는 건 아닌데 네. 특수한 경우에는 그 변호인 측에서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아니면 변호인 측에서 오히려 그 알리바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시연을 안 된다라는 시연을 하기도 하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공소사실에서는 그게 바로 우리가 재현할 수 있을 만큼 매우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공소사실이 기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유죄를 인정할 수도 있고 피고인이 방어권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거는 꼭 필요합니다. 한데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대로 한글 서식에다가 이미지 파일을 얹어서 클럽 프린트로 출력했다는 것이 그렇게 재현 가능할 만큼 구체적으로 되지가 않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입증하는, 한번 해봐라든지 못한다는 반증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재판에 들어갈 가능성이 지금 있나요? 혹시 돌아가는 분위기가? 뭐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가 어떤지까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근데 그건 변호인들이 요구하려면 할 수도 있죠. 그게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식으로 위조했느냐, 위조했다면 행위 방식은 사실 특정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근데 뭐 언론 보도도 이미 나왔지만 거기에 대해서 초반부터 검찰이 특정을 잘 못했고요. 계속 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게 말이 계속 바뀌고 특정하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검찰이가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건 분명합니다. 자, 그 얘기 이제 물어보고 마무리할 것 같은데 그 조국 전 장관이 언론사 오보에 대해서 법적 대처 강하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천명했는데 이게 실제는 어떻습니까? 그런 언론사 오보에 대해서 이게
법적 조치를 해서 많은 어떤 뭐랄까요 이길 수 있는 확률이랄까요? 어떻게 좀 처벌을 받습니까 보통 일단 관례적으로? 제가 먼저 짧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언론 보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또 채널A 이동재 기자입니다. 단독 보도를 엄청 쏟아냈거든요. 경향신문도 있잖아요. 유유공 있어요. 근데 채널A 이동재 기자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검언 유착을 어떻게 뿌리 뽑을 수 있냐와 관련해서 사실 구조적인 문제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언론이 검찰이 주는 소스를 이렇게 막 그냥 그대로 받아쓰기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검찰 스스로가 그 오보를 오보가 아닌 것처럼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혐의가 있어서 그럴싸하게. 기소하면 되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면 오보가 아닌 것처럼 나중에 무죄가 나오면 검찰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와 법원은 판단이 다르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다 다르다. 우리랑 생각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다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기소의 내용을 그 흘린 것처럼 기소의 내용을 그대로 해서 그렇죠. 기소를 해버린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 검찰발 기사가 손해배상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자 입장에서는 검사로부터 들었던 얘기를 기사화했기 때문에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실무자로서 그러니까 이제 나름 그쪽 전문가로서 검찰발 기사를 처벌할 가능성 거의 없어요. 그 소스가 정확한 그러니까 이제 그 용어도 있는데 믿을 만한 나름대로 누군지 밝히진 않겠지만 그렇죠. 믿을 만한 것을 보고 그러면 쓴 그렇게 것이기 때문에 해야겠네. 예를 들면 뭐 그런데 그것이 아닌 기사 중에는 제가 볼 때 한 100개는 걸러서 제가 법률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언론학에서 배운 법제 이론의 측면과 실무 등등으로 보면 유죄 판결을 얻어낼 수 있는 게 걸려면 100개는 넘어요. 지금까지 뽑아놓은 것만 해도. 그렇죠. 이제 처벌도 있지만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들은 조금 더 높아지고요. 정정보도 청구해서 인용될 건 굉장히 수백 건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피의사실 공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자체를 손해배상으로 가져갈 수 있게 만들어버려야 되거든요. 앞으로. 네. 그리고 그 가장 오보 많이 한 기자들 있잖아요. 실명해서 나중에 밝혀지면 탑10 뭐 해갖고 확실히 이렇게 딱 카드뉴스 이런 웹자보 같은 거 만들어서 말씀드리면 채널A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녹취록 나온 게 백승우 기자라고 있잖아요. 그거에 나온 건데 그 이동재가 악의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악의적인 검찰발 보도한 것보다 백승우가 훨씬 많아요. 백승우가 메인이야 메인. 그런 검찰발 그 피의사실 공표에 가까운 그런 보도가. 그러니까 웃겨요. 그 양반이 녹음을 해서 그게 지금 발견된 거 아닙니까? 그나마 더 큰 도움이 있는 거예요. 도우미 역할도 한 번 했네. 그러네요. 자, 말씀 안 나는 것 중에서 혹시 뭐 검찰개혁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죠 뭐. 먼저. 제가 먼저 할까요? 마무리는 좀 재밌는 얘기로 하겠습니다. 재밌지만 열받는 얘기. 그 녹취록에 보시면은 그 한동훈 검사한테 그 식당 얘기를 하는 게 나옵니다. 그 부산지검은 식당 맞아. 어떠냐 군내 말이에요? 식당. 근데 대검 식당이요 정말 좋습니다. 제가 이제 대검 검찰개혁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식당에서 식사를 한 2번 정도 얻어먹어 봤는데요. 연회장처럼 돼 있는. 거의 정말 최고급 레스토랑처럼 돼 있고 별도의 그 요리를 해주는 요리사들이 있는데 정말 고급 음식이 매우 그 잘 서빙돼서 나와서 사람들 너무 많아. 청와대는 한 4,000원, 4,500원짜리거든. 그렇죠. 정말. 제가 거기 있다가 법무부의 검찰개혁위원회 또 갔지 않습니까? 밥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 진짜 특권이다. 저 자리에 검찰총장이 정말 자기 위세를 과시하면서 사람들 불러놓고 거기에 이제 기자들 얼마나 많이 초청하겠습니다. 불러놓고 이런저런 식사 대접하면서 하면 진짜 기자들은 내가 검찰총장한테 이런 대접을 받는구나 하면서 그 의전에 완전히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거 기사 하나 쓰라고 했는데 청와대, 국회, 검찰, 각 식당 단가 조사해서 어디 밥이 좋은지 봐봐요. 거기 장난 아니에요. 스테이크 코스 요리로 나오고 와인 막 계속 따라주고 하는데 저도 처음에 되게 어리둥절하더라고요. 여기 검찰청에서 이런 밥이 있나? 그 진짜 군사문화 비슷하다. 군대들이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단장들이 주로 뭐 부대 내에서 차려놓고 사람 불러서 하는 그런 식으로 자기 권력 세워나가잖아요. 되게 비슷하다. 군사랑 군대랑 거기랑. 그렇죠. 그러니까 식당으로 본 우리나라 권력 순위 1, 2, 3 청와대 한 10위도 안 돼. 진짜 그럴 거예요 아마. 제가 많이는 안 먹어봤지만 대검이 1위였습니다. 이러니. 자 마지막 말씀 주시죠. 검찰개혁에서
사람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게 검찰이 지금 말씀하셨던 게 연결되는 겁니다. 검찰이 갖고 있는 동료의식과 특권의식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이 의식을 사실 효율적으로 끊는 게 저는 검찰개혁에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그 최근에 문제된 것 중에 하나가 한동훈이 추미애 장관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일개 장관이 그 깜짝 놀랐어. 검사장이 네. 지금 현직 검사장이 네. 현직 장관에 대해서 네. 일개 장관이 국민 알 권리에 대해 뽀샵질을 했다. 예. 이게 검사들이 갖고 있는 이게 사실 보통은 그 대부분의 법무부 장관은 검찰 출신에서 갔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총성을 맞출 수 있지만 선배니까. 예, 사실은 근데 추미애 장관은 훨씬 선배고 예, 사법시험 그렇죠. 쳤고 이쪽에서 이럴 리가 전혀 없는데 한동훈 입장에서 일개 장관이 한동훈하고 저하고의 기수 차이보다 아마 그쪽이 훨씬 더 많이 날 텐데도 불구하고 일개 장관이 그러니까 어린 놈의 시키다 말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관점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그게 밑에 깔려 있어요. 일개 장관이 담고 있는 함의가 그냥 우리가 보는 건 다르군요. 예, 우리 아까 얘기했던 우리는 특권층이고 엘리트고 그래서 사실 그 검찰청이 그 법무부 장관의 부속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조직법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해주고 내가 얘기를 들어주고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이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정말 되려면 그거를 제대로 끊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렇겠네요. 예. 제가 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두 분이 별로 얘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가로수 어려운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의원님한테. 뭐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또 그러면 부탁하는 게 되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검찰개혁 문제는 뭐 많은 지지자들이 국민들이 계속 관심을 갖는 이슈고요. 아마 가장 부동산 다음으로 관심 갖는 이슈가 아마 검찰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치지 말고 싸웁시다. 앞으로 갈 길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멉니다. 그렇지만 또 아마 여당 의원이시니까 또 네. 앞장서서 강단 있는 모습 보여주실 거라 믿고요. 지지자들도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